아버지,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형,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 희망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의사 선생님도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했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그래도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인데. 감정적으로 굴면 뭐가 달라져? 병원비만 더 나갈 뿐이야. 형은 왜 이렇게 차갑게 굴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 아니야? 최선이라고? 이미 수천만 원 들어갔는데 더 뭘 어떻게 하라고? 장남의 차갑고 단호한 말에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차남은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70대 후반의 김성두 씨는 간암 말기로 2달째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한 몫으로 살아오신 아버지는 이제 호흡기에 의존해 가늘게 숨을 쉬고 계셨어요.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자식들을 위해 생명보험을 꼬박꼬박 납부해 오셨던 분이었죠. 장남 민수는 46살로 건설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현재 몇억 원의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차남 민호는 43으로 대기업 과장이지만 아이 둘의 교육비와 아파트 전세 자금 때문에 늘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두 아들 모두 아버지가 가입한 생명보험이 1억 원 가까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가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아버지의 야윈 얼굴을 비쳤어요. 코에 꽂힌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며 가느다란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맥박 측정기가 삐삐거리며 약해져가는 심장박동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두 형제는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돈에 대한 간절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빚 때문에 매일 밤 잠들지 못했고 민호는 아내의 잔소리와 아이들의 학원비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아버지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들려왔어요. 가끔 아버지가 기침을 하실 때마다 두 아들은 깜짝 놀라며 달려갔지만 정작 아버지의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맑은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어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나가셨어요. 그 모습을 본 민수와 민호는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보험 이야기를 꺼낼지 그 미묘한 신경전이 병실 안에 흐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민호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며 먼저 나갔어요. 병실에 혼자 남은 민수는 아버지의 침대 옆 서랍을 슬그머니 열어봤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수첩과 몇 장의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두툼한 갈색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흔들리는 글씨로 보험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민수의 손이 그 봉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는 재빨리 서랍을 닫고 아버지의 손을 잡은 척했습니다. 들어온 건 민호였어요. 집에 갔다가 뭔가 신경이 쓰여서 다시 돌아온 거라고 했습니다. 민호가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의심스러웠어요. 형이 혼자 있는 동안 뭘 했는지 궁금했지만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아버지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며 평소와 달라진 게 없는지 확인했어요. 이튿날 아침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다고, 이제 정말 며칠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요. 두 형제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요. 민수는 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이 들어오면 채권자들을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 얼마나 남을지를 말이에요. 민호 역시 마음속으로 아이들 학원비와 전세 자금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버지의 마지막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이후의 일들로 머릿속이 가득했어요.
오후가 되자 민호의 아내 영숙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시아버지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보험금 이야기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와서 분위기를 파악해 보려는 거였습니다. 영숙은 민수를 보며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고 민수도 마찬가지로 어색한 인사를 건넸어요. 병실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가족들이었지만 속으로는 각자의 계산과 욕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셨지만 가끔 눈을 뜨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자식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곤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저녁 무렵 영숙이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의 보험 서류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있느냐고요. 민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영숙의 날카로운 눈빛이 민수의 거짓말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아내와 형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을 느꼈어요. 분명히 둘 다 보험금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민호 자신도 마찬가지였지만 형이나 아내보다 먼저 나서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누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는지 지켜보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영숙은 집으로 돌아갔고 형제 둘만 남았습니다. 민호는 화장실에 간다고 하며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그 사이 민수는 다시 한번 서랍을 열어보려 했지만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와서 포기했습니다. 서랍 속 갈색 봉투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버지의 상태가 더욱 위독해졌다고,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와 민호 그리고 영숙까지 병실에 모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뜨시며 희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서랍에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다고, 자식들이 잘 챙겨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 사람의 눈빛이 동시에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의식을 잃으시자 병실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누군가는 서랍을 열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적절한지 망설여졌거든요. 결국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민수는 못 들은 척했지만 민호는 아내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그러자 민수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랍을 열자 예상했던 대로 갈색 봉투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통장, 인감도장, 그리고 여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민수가 봉투를 집어들려는 순간 민호가 말했습니다. 형 혼자 보지 말고 다 같이 봐야 한다고요.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장남이니까 당연히 자신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중요한 일은 형제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영숙은 옆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결국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생명보험 증서와 함께 여러 문서들이 들어있었어요. 보험 금액을 확인한 순간 세 사람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거든요. 거의 1억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돈이면 빚을 모두 정리하고도 상당한 돈이 남을 거라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어요. 민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는 물론이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장남인 민수로 되어 있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영숙도 마찬가지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 장남만 수익자로 되어 있느냐며 민호가 따졌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는 것도 둘이 함께 했는데 왜 보험금은 혼자 받는 거냐고요. 민수는 당황하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예전에 그렇게 정해두신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영숙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시아버지가 장남만 생각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민호도 똑같은 아들인데 차별하는 게 맞냐고 따졌어요. 민수는 자신도 억울하다며 아버지가 정하신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폭발했습니다. 형이 아버지 몰래 보험 수익자를 바꾼 게 아니냐고 의심했어요. 예전에는 분명히 두 아들 공동 명의였는데 언제부터 장남 단독으로 바뀌었는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고 부인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믿지 않았습니다. 형이 혼자서 밤을 새우며 아버지를 돌본다고 하더니 이런 짓을 했다고 몰아붙였어요. 영숙도 거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의식이 없으실 때 몰래 서류를 조작한 게 틀림없다고 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도둑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아버지가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을 때 보험 수익자를 자신 혼자로 바꿔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버지는 민수의 사업 실패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안쓰럽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약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하시며 도장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민수는 그때의 일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병실 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민호는 형을 믿을 수 없다며 보험 서류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어요. 영숙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자고 부추겼습니다. 민수는 당황하면서도 화를 냈어요. 가족끼리 변호사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거냐고요. 그때 갑자기 아버지의 맥박 측정기에서 삐삐삐하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침대로 달려갔어요. 아버지의 호흡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들어와서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가 와서 확인해 보니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자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눌 시간을 주겠다며 의사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험금 때문에 다투던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몇 시간 후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보험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지시면 형제끼리 다시 잘 지내보겠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민호와 영숙을 설득해서 보험금을 혼자 가져갈 수 있을지 말이에요. 민호도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효도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형이 정말 아버지를 속여서 보험 수익자를 바꾼 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영숙은 시아버지의 이마를 닦아드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도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와 전세 자금을 생각하면 이 보험금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눈을 뜨시며 자식들을 바라보셨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슬픈 표정으로 세 사람을 번갈아 보시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마치 자식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요.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시며 의식을 되찾으신 거예요.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말기 환자가 이렇게 갑자기 의식을 회복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민호야 하시면서 두 아들의 이름을 차례로 부르셨어요. 세 사람은 모두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버지의 맑은 눈동자가 각자를 똑똑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요.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라고 하셨어요. 그 봉투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가 서랍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보시고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봉투를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보험 증서와 함께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편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그걸 읽어보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가 편지를 펼쳐서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아버지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돈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결정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보험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돈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편지를 읽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와 영숙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는 이미 며칠 전에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수익자를 사회복지단체로 바꾸셨다고 편지에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만약 자식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약속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그 약속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추한 모습을 보였는지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돈 이야기만 하고 있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겠다고 약속드렸어요. 민호도 형에게 미안하다며 의심했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영숙도 시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어요. 아버지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시험해보고 싶다는 듯한 미소도 보이셨습니다. 과연 자식들의 약속이 진심인지 아니면 돈 때문에 하는 말인지 지켜보시겠다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시간을 주시겠다고, 그동안 자식들이 정말 변했는지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만약 진심으로 반성하고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보인다면 보험 수익자를 다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다시 돈 때문에 다투거나 욕심을 부린다면 그때는 정말로 모든 걸 기부해 버리시겠다고 경고하셨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면서 세 사람은 병원을 떠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처음 이틀은 괜찮았습니다. 민수와 민호는 서로 안부를 묻고 가족 얘기를 나누며 화목한 모습을 보였어요. 영숙도 시아버지 병문안을 가면서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보시며 흐뭇해하셨어요.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에게 채권자들로부터 독촉 전화가 계속 걸려왔어요.
이자만 해도 하루에 몇십만 원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 학원에서 수업료를 내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겠다고 통보가 왔어요. 아내 영숙은 남편에게 시아버지 보험금 이야기를 언제 다시 꺼낼 거냐고 재촉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민수가 참지 못하고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제끼리 만나서 이야기해 보자고 했어요. 민호는 무슨 일인지 알 것 같다며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형제는 서로 눈치를 봤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약속은 지키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했어요. 채권자들이 당장 돈을 내놓지 않으면 집까지 빼앗아가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민호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아이들 교육비와 전세 보증금 때문에 목이 말라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험금 없이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했어요. 두 사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자니 당장의 현실이 너무 어려웠고 그렇다고 약속을 어기자니 양심에 찔렸어요. 결국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께 정직하게 사정을 말씀드려 보자고요. 하지만 민호는 반대했습니다. 아버지가 실망하실 게 뻔하다며 차라리 일주일을 버텨보자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실지도 모른다고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숙이었어요. 며느리는 점점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기만 하느냐며 민호를 다그쳤어요. 시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 살림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영숙은 급기야 변호사를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보험금 수익자 변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해 보겠다는 거였습니다. 민호는 아내를 말렸지만 영숙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닷새째 되는 날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민수의 집에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난동을 부렸어요. 이웃들이 모두 구경하는 가운데 창피를 당한 민수는 분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형제애를 지키라는 거냐며 화를 냈어요. 민호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쫓겨나면서 울며 집에 왔어요. 영숙은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시아버지 체면 챙기느라 자식들이 고생하는 게 맞냐고 당장 병원에 가서 사정을 말하라고 했어요. 두 형제는 각자의 집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일주일이라는 기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날 민수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아버지께 가서 사정을 말씀드리자고 했습니다. 형제가 망하느니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겠다고 했어요. 민호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압박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한계에 달해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내일 함께 아버지를 뵙기로 약속했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이해해 주실지 아니면 정말로 모든 걸 기부해 버리실지 알 수 없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민수와 민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영숙도 함께 따라왔어요. 세 사람 모두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일주일 동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보시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채권자들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민호도 아이들 교육비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인정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보험 수익자를 기부단체로 바꾼다는 건 거짓말이었다고 하시면서요. 자식들이 돈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했어요. 세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보험금은 원래대로 자식들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다음 말에 더욱 놀랐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반성하는 척했지만 결국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보험금을 기부하기로 마음을 굳히셨다고 하셨어요. 민수와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결국 한 바퀴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영숙은 시아버지께 간청했습니다. 손자들 교육비라도 생각해달라고 너무 가혹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자식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대신 한 가지 마지막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직접 보험회사에 가서 수익자를 기부단체로 바꾸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전에 자식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진심으로 반성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보인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단, 이번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받더라도 반드시 형제가 나눠 가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해야 한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선행을 베풀어야 진짜 효자라고 하셨어요. 민수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갈등과 고민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정말 형답게 살겠다고 약속했어요. 민호도 형의 손을 잡으며 서로 도우며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영숙도 시아버지께 깊이 사과드렸어요.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식들을 본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험금을 자식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단방금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셨어요. 세 사람은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사였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의 화목이었다고, 이제야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다고 하시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한 달 후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할 정도였어요. 말기 진단을 받았던 환자가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의 사랑이 병을 이겨낸 힘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수와 민호는 약속대로 보험금을 형제가 나눠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보험금의 일부를 지역 복지관에 기부한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른 거였죠. 민수는 빚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민호도 아이들 교육비 걱정을 덜고 가정에 더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영숙도 시아버지께 진심으로 효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 관계였어요. 형제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했습니다. 예전처럼 돈 때문에 다투는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자식들을 보시며 흐뭇해하셨어요. 자신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가족들이 더욱 단단해졌다고 기뻐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사실 처음부터 자식들을 시험하려고 계획한 일이었다고요. 정말로 보험금을 기부할 생각은 없었지만 자식들이 돈보다 소중한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서 그런 연기를 하신 거라고 털어놓으셨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놀랐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서로 의심하고 다투며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민수가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그 덕분에 정말 소중한 걸 깨달았다고, 돈보다 가족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민호도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형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시아버지께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동안 돈에만 눈이 멀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고 반성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며느리를 따뜻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일기를 쓰셨습니다. 자식들이 진짜 효자가 되었다고, 이제 마음 놓고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적으셨어요. 하지만 그런 날이 오려면 아직 한참 남았을 거라고 웃으시며 덧붙이셨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사업은 안정되었고 민호의 가정도 화목했어요. 두 형제는 여전히 서로를 챙기며 살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일도 계속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나눔의 기쁨을 실천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셨어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가끔 옛날 일을 떠올리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그 덕분에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추석날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상님들께 인사를 드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자손들이 화목하게 잘 살고 있다고, 돈보다 사랑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보고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바라보시며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어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고, 서로 사랑하며 평생 함께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가족이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인 사랑을 평생 간직하겠다고, 그리고 그 사랑을 후손들에게도 전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걸 자식들이 깨달은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